천년 동안 중국 역대 왕조의 수도로 사용되었던 난징. 19세기에 설립된 금릉각경천은 불교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온 유서 깊은 기관이다. 중국에서 사라진 불교 문헌을 일본으로부터 대량으로 수입하고 명청대 불교 문헌을 일본에 전파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곳에서 간행된 대장경은 단순한 불경을 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인류의 경험과 문학, 수학, 물리학, 심지어 성경까지 포함한 방대한 지식의 창고였다. 一直维持下去了。其实这边存在的主要的价值，其实传播了一个佛学的文化。之所以它能保存下来，这个技艺就是唐代就有了嘛，1000多年了，它能保存下来是有它的原因的。因为现在大家也都喜欢这些手工的这种技艺这些东西，然后国家现在也很保护我们。我们2006年申请了国家级的非遗，09年就申请了就是人类非文化遗产。 그런데 이곳에서 뜻밖의 목판이 발견됐다. 신라인 최치원이 쓴 대장경이다. 개관 이후 120년 동안 끊임없이 인쇄되고 있다는 최치원의 대장경. 因为在唐代的时期啊，中国的文化它已经是发展到了一个历史的新的高度。那么呢，我们知道，从文化和我们的思想上来说，它是很多啊，它是没有国界的。 都是对于我们客观现象或者人文社会的一种现象的一种探讨。崔致远先生当时为法藏法师写的一个别传，那么它的内容对于法师的一种生平事迹和整个这种传统文化当中的一部分做了很重要的一个补充。其中呢，它记载的一些事迹。 对于我们后人也是有所启发的，所以呢，我们希望这种有效的、良好的作用，可以一直影响在我们下一代乃至是后面的人。 최치원이 직접 저술했다는 대장경은 중국 화엄종의 3대 종조인 법장 스님의 일대기다. 현재 남아서 전하는 것은 온전히 전하는 것은 904년에 저술한 현수 법장의 법장하상전이 유일하게 완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법장하상전은 그 일본의 그 고산사본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장하상전이 전체 23종의 전기가 현재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최치원의 이 법장하상전이 내용면에서나 또 구성면에서나 또 문장면에서나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这种当然这个也是一个很奇特的一个因缘，因为法藏是唐代就是那个时候关于这是唐代的时代的人，1000多年来还能留下来，这个也是很不容易的，很不容易。当然，这个关于法藏乃至于崔致远这个研究啊，其实还值得再继续的深入去做更多的研究。一个是学术方面的意义，另外一个呢，通过崔致远的研究啊，我觉得能够增进中韩两国人民和这个民间之间的这种互相的理解。 互相的这种亲近感，这也是有它的现实意义。 유학자로 알려진 최치원이 중국 화엄종의 종조인 법장의 전기를 쓴 까닭은 무엇일까? 최치원이 유학 생활을 했던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그 비밀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화려하고 개방적이었던 국제도시 장안은 불교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중국의 8개 불교 종파 중 6개가 장안에서 생겨났다.
화엄종도 그중 하나다. 장안의 종남산에 있는 지상사는 화엄종이 탄생한 곳이다. 对，芝香寺我们现在去的话，好像都很难啊，而且是要那盘山路要上去的，非常难的啊。可以想象1300-400年，当时那也是非常难的。那为什么这样的？因为他们就是叫苦行僧啊，在那儿修行的这种这华严宗的这种理论，就是修行，都在那儿就是整天有的就是。我就在山里边啊，我就呼吸的山风啊，就是吃一点简单的东西。核心价值的话，因为我刚才讲了那个苦苦的修行是要消除自己身体里边的这种不好的什么业啊，那么就是达到他自己的最大的这种就修行啊。 화엄종은 천태종과 더불어 중국 불교 교학의 쌍벽을 이루는 종파로 화엄경을 주요 경전으로 삼았다. 모든 중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는 자가 곧 부처라고 설파했던 화엄종은 한중일 삼국에서 크게 유행했다. 당나라의 승려인 법장에 의해 성립된 중국의 화엄종은 신라에 영향을 주었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신라의 화엄종은 일본 화엄종에 영향을 주었다. 종교와 사상면에서도 국제교류가 활발했던 시대. 지상사에는 신라에서 유학을 온 승려와 유생들이 많았다. 12살에 당나라로 유학가서 외국인 대상 빈곤과 시험에서 수석을 하고 당나라 관리로 일했던 최치원도 이곳에 머물며 공부한 적이 있다. 보다 높은 단계의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때였다. 그러나 지상사와의 인연만으로는 최치원이 법정의 일대기를 쓰게 된 배경이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 최치원과 법장 스님은 동시대인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최치원은 그의 후세인들에게 유학자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동 문종이나 해동 유종으로 불리며 전국 30여 곳에 모셔진 영당과 사후가 이런 사실을 증명한다. 한국에서 최치원을 가장 먼저 배양한 곳은 경주의 서학서원이다. 조선시대 대의유학자 이퇴계가 직접 현판을 쓴 이 서원은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폐쇄되지 않고 살아남은 47개 서원 중 하나였다. 요세자기에 장공채 선생 보기 문지. 조선 명종 때 경주 부윤 이정이 신라 장군 김유신을 기리기 위해 서학서원을 세우고 이후 유생들의 건의로 설총과 최치원을 같이 모시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유일하게 서학서원은 신라 삼현을 모시는 곳입니다. 신라 삼현에서 신라의 이두를 고안하신 홍유 선생, 홍유설 선생, 그리고 각강 김선생, 그리고 고은 문창우, 고은 최 선생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최 선생께서는 신라 마려에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시고 다시 본국으로 오셔서 신라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신라 사면을 여기서 재양을 받들고 있습니다. 유생들이 삼국 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중국어 불경을 이두로 번역한 설총과 나란히 최치원을 모신 건 그를 동국 유종, 즉 우리나라 유학의 시조로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서학서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서학서지에는 최치원을 서원에 배향한 이유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문장가 이규보는 동국 이상국집에서 최치원을 이렇게 노래했다. 이규보 역시 모든 유학자가 유학의 시조로 섬기는 이가 최치원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근데 최치원 선생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유교가 이렇게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거든요. 최치원 선생이 이제 유학의 털을 갈고 개척을 함으로써 이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됐죠. 퇴계 율곡의 성리학도 최치원 선생이 갈아놓은, 개척해 놓은 그런 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꽃을 피울 수가 없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최치원 선생을 우리나라 유학사에서 유학의 시조라고 이렇게 받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장과 최치원의 연결고리는 어디에 있을까? 해동 화엄종의 창시자인 의상대사가 등장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최치원이 의상대사의 일대기를 기록한 부석존자전은 법상화상전에 앞서 쓴 전기로 알려져 있다. 최치원은 기본적으로 유학자입니다. 유학자이면은 사회의 통합과 질서의 유지를 매우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엄종의 논리, 화엄경의 논리는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이 하나의 원리로서 집결된다라는 그 논리와 만법을 통합을 해서 일심을 밝힌다고 하는 그 논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합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치원은 이 화엄종의 이론적 체계를 확실히 정리한 법장화상과 한국의 화엄종을 도입해서 뿌리내리게 한 의상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치원은 이 두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법장화상전과 의상의 전기인 부석존자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치원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의상은 당나라 사신의 배를 타고 양저우를 거쳐 종남산 지상사의 지엄을 찾아갔다. 지엄은 의상을 예를 갖추어 맞이하며 제자로 받아들였다. 지엄은 의상을 만나기 전날 신기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의상은 지엄의 문화에서 중국 화엄의 3대 종조가 된 현수와 함께 공부했다. 현수는 사마르칸트 출신으로 의상보다 18살이 어렸으나 그들의 우정에 출신과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의상과 법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장의 편지. 일본 천리대학의 소장 중인 이 편지는 의상이 신라로 돌아간 지 20년 만에 법장이 보낸 것이다.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끝나고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이 화엄 사상을 두루 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법장의 문화에서 공부하다 귀국한 신라 승려 승전이 가져온 편지는 스승 지엄의 말씀을 기록한 저술에서 오류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청나라 시대 법장이 의상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된 곳은 북경의 유리창이었다. 최치원이 지은 법장 화상전에 이 편지의 한 구절이 인용되어 있었는데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 편지 원본 뒤에는 원나라 말에서 청나라 말까지 20명에 가까운 이들의 발문이 있다. 편지의 소장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는 뜻이다. 법장이 중국 화엄종의 교리를 집대성하는데 의상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편지의 가치도 그만큼 높게 평가되었을 것이다. 일본의 대학에서 최치원과 해동 화엄종을 연구 중인 김임중 교수. 교토의 고산사는 일본 화엄종의 본산으로 고대 한중일 불교 교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곳이다. (1200년) 된 천년고찰 고산사의 중홍기를 연 것은 한국 화엄종을 대표하는 의상과 원효의 사상이었다. 화엄종의 본산인 중국의 스님들이 아닌 신라의 스님들을 본보기로 삼은 이는 묘의 스님이다. 묘회가 직접 만든 화엄종사회관의 제3권은 원효대사, 제4권은 의상대사를 다루고 있다. 화엄종 조사라고 하면 중국의 2대 조사 지엄이라든가 3대 조사의 법장의 화엄종의 학풍을 갖다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신라의 의상과 원효의 이 화엄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화엄종 조사로서는 심상도 있고 노면도 있는데 왜 신라 시대 때 두 고승을 화엄종 조사로서 이렇게 모셨는가? 화엄 교학을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의상의 화엄학과 원효의 화엄학이 자기한테는 맞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묘회가 의상과 원효에 주목한 것은 일본 화엄종이 쇠퇴하던 시기. 그는 화엄종을 부흥시킬 수 있는 길을 두 사람에게서 보았다. 최치원이 쓴 부석존자 속에 담긴 의상과 원효의 설화는 불교 수행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흥미롭고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다. 묘회는 이것을 대중포교에 활용했다. 묘회가 중국을 건너갔다든가 그 당시 한국에서 이렇게 직접 승려들이 여기 고산사에 왔다든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단지 있죠. 이 원효나 의상의 이런 저서들이 건너오죠. 특히 의상대사의 그런 경우는 화엄 일승 법궤도가 여기 고산사에서도 서사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게 명예가 쓴 삼시삼보 예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상에 쓴 화엄 일승 법궤도는 화엄 사상의 그런 요지를 갖다가 짧게 개성으로 만든 210자 정도의 그런 개성인데 이 법부터 시작해서 불로 끝납니다. 그 화엄의 그런 수행 단계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를 몸소 실천하고 있어요. 당시 일본에 크게 유행했던 불교 계파에 속하지 않고 불교의 대중화에 큰 힘을 쏟았던 묘회는 의상과 원효의 전기와 설화에 관심이 많았다. 그중 하나가 의상과 원효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는 길에 우연히 해골물을 나누어 마신 사건이다. 갈증에 시달리며 마실 땐 감로수 같던 물의 정체가 해골에 괸 물이란 것을 알고 도의 길이 따로 있지 않다며 유학 대신 대중불교를 선택한 원효와
당나라 유학을 통해 화엄종 교학으로 일가를 이룬 의상의 이야기는 화엄 사상의 핵심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설화이기 때문이다. 묘해가 좋아했다는 또 다른 설화로 선묘설화가 있다. 의상이 당나라에 있을 때 그의 설법에 반한 선묘란 여인이 있었다. 의상은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종교적으로 교화시켜 제자로 삼았다. 이후 의상이 신라로 귀국을 하자 선묘는 황해에 몸을 던져 용이 되었고 풍랑으로부터 의상 일행을 지켜냈다. 의상이 영조의 부석사를 지을 때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하고 일어나자 거대한 부석을 공중에 들어올려 해산하게 만든 것도 선묘였다. 묘에는 의상이 선묘의 애정 공세를 종교적인 사랑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에 무척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의상만큼이나 잘생긴 미남자였다고 알려진 묘해가 의상의 경험을 자신의 그것과 동일시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화폭이 묘의 상인 수상자선도라는 이 화폭입니다. 명예상인은 평소에 뒷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선을 갖다가 하는 걸 좋아했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아주 미술학자들도 구도나 묘의 표정을 보고 원효의 그림을 보면 굴에서 자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굴 옆 그림을 보면 원효의 얼굴하고 닮았다는 그런 게 일반적인 일본의 미술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이 절이 2인지거든요. 2인지 보협 인탑. 이 탑이 세운 연대가 탑신의 그런 정면에는 안한탑이라고 적혀 있고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 하나인 안한을 기리는 이 탑은 대개 비구니 절에 세워진다. 묘해가 귀족 가문의 전쟁 미망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은 선묘사로 가는 길. 제법 규모가 있었다는 절은 이제 사라지고 작은 사당만 남아있다. 이곳이 의상 화엄 교학을 수호한 선묘낭자의 신으로 모신 작은 신사이지만 선묘사가 절이 없어지고 나서 이쪽으로 선묘신을 갖다가 선묘 대명신으로 모셔와서 여기서 제례를 지내고 있답니다. 특히 이쪽 지방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수호신이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세속의 욕망을 넘어선 숭고한 사랑. 묘해가 선묘사를 짓고 선묘낭자를 전쟁 미망인들과 비구니의 수호신으로 받들어 모신 이유다. 그렇다면 최치원이 의상에게 매료된 결정적 이유는 뭘까? 여기에는 최치원이 맞닥뜨린 현실이 작용했다. 최치원은 당나라 말기에 반란을 일으킨 황소무리의 사기를 꺾어놓은 것으로 유명한 토항소 경문의 주인공. 대단한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던 최치원이 신라로 돌아온 건 그의 나이 28살 때였다. 당시 중국 당나라와 신라는 분열의 시대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절도사들이 군권을 쥐고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신라는 진골 귀족들의 상호투쟁과 또 지방에서 농민 반란 등 사회 전체가 분열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집이 다 이게 무너져 가는데 기둥 하나 가지고 버틴다는 건 어렵겠죠. 당시는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쪽도 성하지가 못했습니다. 우선 정치가 흐트러져 있고 경제 심각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백성들이 산으로 들어가고 강도가 창궐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갖다가 이제 납세를 거부하고 당나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이 조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내용으로 한 시무십조를 통해 무너져가는 신라를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그의 꿈은 견고한 신분제의 장벽 앞에 좌절됐다. 왕권은 추락했고 지방 호족 세력이 일어났다. 최치원은 현실 정치를 떠나 난세를 비관하며 전국을 떠돈다. 최치원이 가야산으로 들어가며 지인에게 남긴 입산시는 일종의 정치적 유언이었다. 그는 계림황엽 공령청송이란 글로 시국선언도 한다. 사람들은 신라의 수도인 계림을 낙엽으로, 개성을 의미하는 공령을 푸르른 소나무라 비유한 것이라며 왕건이 권력을 잡아 천하를 통일하게 될 것이란 예언이라고들 했다. 권력에 대한 허무의식이 극에 달했던 순간 최치원을 매료시킨 것이 바로 화엄종이었다. 최치원은 의상의 화엄종이 사회적 혼란기에 사회통합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보았다. 화엄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조화롭게 상생하면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세계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충군 애국, 국가에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신라는 지난날 교정, 특히 화엄종에 의해서 신라를 통일했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화엄종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신라를 갖다 다시 이렇게 세우자 라는 의미에서 화엄종이 심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 다이너스티로 불리는 당시 당나라 중심 세계 체제의 붕괴는 아시아 전반에서 대단히 큰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출현을 하는 것을 목도한 지식인으로서 사실 최치원 선생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라는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의 논리를 갖고 있었던 화엄종의 논리는 최치원에 있어서는 매우 매력적인 논지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사상적 바탕이었던 유학과 화엄종의 통합 논리를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현실 정치를 떠난 최치원은 의상의 행적을 따라 부석사에 다다른다. 부석사는 의상이 중국에서 10년을 유학하고 돌아와 세운 절이었다. 부석사에는 화엄의 원융 사상을 근간으로 가르침을 펼쳤던 의상대사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보물로 지정돼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이 부석사에는 그 화엄경에 관련된 경판이 3본 화엄경판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화엄경이 중국에 전래됐을 때 동진시대 60화엄, 측천무시대 80화엄, 그 뒤 정원년간의 40화엄이라는 3개의 화엄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이 부석사에는 그 3개의 화엄경에 대한 그 판각으로 된 화엄경판이 3본이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최치원을 매료시켰던 화엄 사상은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여서
우주 만물이 서로 원융하여 무한한 조화를 이룬다는 게 그 핵심이다.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서로 끊임없이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평등과 조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화엄 사상에 매료되기 이전의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크게 유행했던 도교에 심취되어 있었다. 광주 지산제는 조선 영조 13년에 이 고장의 최치원 후손들이 그의 초상을 모신 영당이다. 고은 시조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온 지는 600년이 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고은 시조님의 영정을 모시고 석철의 행사를 한 지는 30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음력 9월 9일에는 한 200~300명이 모여서 석철의 행사를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영정 속 최치원의 모습이다. 영정 속의 최치원은 근엄한 관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배경은 신선들이 사는 선계다.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조선 유학의 학술적 계보학이라고 할 수 있는 도통론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유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선교에도 일가견이 있었던 최치원 선생을 과연 문묘에 배양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퇴계 이황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이러한 최치원 선생에 대한 유교적 평가는 고려 현종대의 공묘에 최초로 배양되는 인물로 선정이 되고 그에게 문창우라고 하는 시호를 내리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하동 우남 영당. 이곳의 최치원 영정 역시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관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 (18세기에) 그려진 이 영정은 한때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엑스레이 촬영 사진에서 서책 뒤에 숨어있던 동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신선처럼 동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최치원. 이 그림 속의 최치원은 도수를 부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 신선이다. 경북 의성군의 고운사에도 그런 최치원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있다. 최치원이 여지, 여사 두 스님과 함께 머물렀던 고운사. 이때 건립한 가허루, 우하루의 이름은 모두 도교의 색채를 진하게 풍긴다. 절 이름도 높을 고에 구름 운을 쓰는 고운사에서 그의 호와 같은 외로울 고에 구름 운자로 바뀌었다. 이 고운사는 처음 의상 스님께서 신문왕 1년에 창건하여서 높을 고자 구름 운자 고운사라고 하였는데, 뒤에 최치원 선생께서 여지 스님, 여사 스님 두 스님과 더불어서 이 가운루와 우하루를 창건하시면서 고운 최치원 선생의 호를 따서 외로울 고자 구름 운자 고운사라는 이름으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도교 사상에 불교의 상징이 보태진 우하루는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된다는 의미.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중생들이 똑바로 살고 있는지 호랑이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과 목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우하루 벽면의 호랑이 그림은 어느 방향에서 바라봐도 시선을 피할 수가 없다.
후대에 지어진 연수전은 유교적 이념의 풍수사상이 보태진 건축물로 고운사에 남긴 최치원의 자취를 생각하게 한다. 최고의 명당에 왕실의 계보를 적은 어첩을 봉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건물은 정조부터 고종까지 왕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공간이었다. 이렇듯 도교 사상에 심취해 있던 최치원은 해동 화엄종의 시조인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운사에 머물며 점차 불교 사상에 눈뜨게 된다. 길고 짧은 여러 개의 기둥은 양쪽 언덕에 걸친 다리 같고 거대한 건물 본체는 계곡 위에 동실 떠있는 배와 같은 가운루의 이름은 최치원에 의해 도교식 이름 가허루가 되고 다시 불교식 이름 가운루가 된다. 우하루 역시 불교적 의미의 우하루로 이름이 바뀌었다. 깃털우자 우하루는 우리가 도교적의 우화선인이라 하는 그런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비우자, 이 꽃화자는 부처님께서 영산해상에서 법을 설하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하는 거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최치원은 유교, 도교, 불교가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고 보았으며 도가 인간의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 불, 선을 모두 받아들여 삼교가 서로 회통하는 경제를 추구했다. 나아가 유교의 합리주의에 가려있던 우리 전통 사상의 뿌리를 풍류도에서 찾아 삼교의 사상적 요소가 풍류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유불선 삼교의 융합은 많이 얘기했지만 몽골의 징기스칸 다음에도 그랬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소위 호계도도 그렇고 삼교가 융합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중국에 보면은 유불선을 습합하자고 그러고 일본에 가면은 그 습합이라는 말로 이념적으로 그랬지 한 예도 없고 된 적도 없어요. 최치원 선생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합치려고 노력하신 분이 오늘날 유불선을 합치려고 한 종교관을 포함할 수 있는 넉넉한 품론 문화가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최치원 선생님이고 그것이 늑자로 나타나는 것이 악세스. 이거 악세스. 체인지. 패러다임 변화니까 이걸 영어로는 becoming. 최치원 선생님의 사상은 이제 세계인의 보물이 됐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서구가 주도한 20세기를 지나 동아시아가 세계 주역으로 떠오르는 21세기에 고은 최치원 선생님의 학문과 사상이 적극적으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패러다임으로 자산으로 되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신라와 당의 유교와 불교, 도교를 모두 이해한 사상가였던 최치원은 28권의 시문집을 비롯해 한국의 고대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저술을 남겼다. 사상가로서 최치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풍류를 중심으로 유, 불, 선, 삼교 회통의 사상을 풍류로 처음 정의해낸 인물이자 이들 삼교의 사상적 융합을 꾀했던 생애와 사상 모두가 진정한 풍류도인이었다. 최치원 사상은 세 개예요. 내는 숨, 날숨, 들숨, 멈춘 숨. 세 개예요. 그게 삼태극이에요. 삼태극이면은 요게 인터페이스예요. 얘가 잡으라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얘가 없으면 나는 잡을 수가 없고 그러면 삼관계가 되니까 요게 인터페이스고 요게 접하군세예요. 이게 접하는 거예요. 액세스하는 거예요. 얘하고 나하고 접했을 때 컵이 되는 것이고
내가 물을 마시는 게 되는 거지, 컵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어서 얘 존재가 따로 있고 얘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교, 불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를 서로 억세스함으로써 군생, 다양하게 있다. 그게 오늘날 글로벌 이념하고 말이죠. 뭐가 달라요? 불안과 위기의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해온 최초의 한류, 최치원의 학문과 사상. 우리 민족의 숭고한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최치원의 삼교회통의 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에게 필요한 소통과 포용, 화합의 정신이다. 동아시아가 세계 주역으로 떠오른 오늘, 최치원의 학문과 사상이 인류의 정신적 자산으로 되살아나야 하는 이유다.